안녕하세요. 인구원 포인트입니다. 지난 표준 단위 도입과제의 계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넓이, 지도 계열과 또 둘레와 넓이의 관계,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본 배경 개념부터 해서 강론, 그리고 기출 분석까지 한꺼번에 다 볼 예정입니다. 긴 호흡이지만 잘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이게 둘레와 넓이로 주제가 묶여있지만 둘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넓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둘레는 길이와 관련된 속성이죠. 어느 한 지점을 시작점으로 정해서 테두리를 따라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넓이는 2차원의 평면 도형의 기본량인데요. 단위로 삼은 정사각형을 측정하고자 하는 도형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에 중복 없이 늘어놓아 몇 번 들어가는지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이 측정 학습과 관련된 4가지 기본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할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같은 크기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분할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구하기 쉬운 어떤 하위 도형으로 나누는 활동인데,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둘로 나누는 혹은 마름모를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할 때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의 반이 되도록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는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적 변형에 해당을 하겠고요. 또 마름모를 이렇게 4등분해서 이 삼각형 하나를 구한 다음에 4배에서 구하는 식의 변형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분할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단위의 반복입니다. 단위가 되는 영역의 넓이를 반복해 채우면서 넓이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서로 겹치거나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채우는 것인데, 이럴 때 중요한 것, 적절한 도형은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늘어놓을 수 있고 세기에 아주 쉽고 그리기도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넓이를 반복해서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의미 단위로서 바로 이 정사각형이 적절함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고 그것을 이제 표준 단위로 삼게 되겠죠. 세 번째는 바로 넓이의 보존입니다. 이것은 실제 시험에도 몇 번 소재화되기도 하였는데요. 그 도형을 변형하거나 분할 혹은 이동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면 도형에 이동해서 이미 넓이의 보존 개념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숙지는 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본격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 넓이 단원에서 그렇습니다. 방금 아까 우리가 분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등적 변형, 배적 변형, 반적 변형을 할 때 이 보존 개념이 있어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마지막 배열 구조인데, 우리가 이제 넓이의 공식, 그러니까 간접 측정을 위한 넓이의 공식을 유도를 할 때 이제 가로에 놓인 것, 이 가로가 몇 줄 있냐 그랬을 때 이 가로와 세로 곱하기가 이제 유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측정의 그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배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형의 변형인데요. 도형의 변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죠. 등적 변형, 반적 변형, 그리고 배적 변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적 변형과 배적 변형을 늘 이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반적 변형은 쉽게 말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의 포인트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반으로 잘라서 2배 한 거, 최종적으로는 2배를 한 거죠. 반으로 잘랐으니까. 그러면 반적 변형이 되는 거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2배가 되도록 해서 결국에는 최종 내가 만약에 삼각형을 구해야 되는데 2배에서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고 나누기 2를 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배적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과정 때문에 이 용어가 반대가 되어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반으로 잘라서 구하냐, 구하고자 하는 것을 2배를 해서 구했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용어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등적 변형은 그대로 넓이 변화는 없지만 모양이 바뀌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시가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적 변형은 말씀드렸다시피 구하고자 하는 것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평행사변형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직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마름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반적 변형은 구하고자 하는 도형 넓이의 반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내가 삼각형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2배를 한 것이니 이것을 나누기 2를 해야 삼각형을 구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름모를 나누기 2를 해야 삼각형 넓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넓이의 지도 계열도 살펴볼 건데요. 넓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당연히 이제 직관적인 비교를 시작을 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간접적으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임의 단위에서 직접 측정을 하다가 이제 임의 단위의 불편한 점을 알게 돼서 표준 단위를 도입을 하게 되고, 배열 구조를 통해서 이제 간접 측정 공식까지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넓이의 직접 비교 볼 건데요. 직접 겹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넓고 어떤 게 더 좁은지 비교를 하는데,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경우, 직접 내가 겹쳐보기 어려운 경우, 또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 그럴 때는 간접적으로 매개가 되는 평면 도형, 이때 이제 이 적절한 임의 단위를 찾게 되는데, 이 임의 단위가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이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두 도형의 넓이를 직접 측정을 해서 간접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단위를 활용한 넓이의 측정 나와 있는데요. 임의 단위를 찾아보아요. 동전, 동그라미죠. 원, 삼각형, 사각형 이런 단위로 측정해보고, 어떤 임의 단위를 사용해야 가장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동시에 임의 단위 사용의 불편한 점,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기 어렵다, 또 측정수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함을 느껴서 표준 단위 필요성을 알고 가로 1cm, 세로 1cm인 정사각형 넓이가 표준 단위 1제곱cm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모노종이 한 칸이 1제곱cm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일이 세어 구하지 않고 가로와 세로에 놓인 모눈의 수를 곱하여 구하여 알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간접 측정을 위한 어떤 공식 유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 넓이 지도 계열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면 도형의 둘레를 봤다면, 이번에 원의 둘레를 보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원주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원의 둘레가 원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바로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이라는 것은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인데, 이것이 이제 3.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율 속성, 말씀드렸던 지름과 원주라는 길이 속성에 가진 도형의 어떤 곱셈적인 관계, 바로 이 식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측도 속성인데, 결국에 몇 배냐, 3.14배다, 이렇게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수치화한 값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 항상 똑같죠. 항상 일정하다는 상수. 그 다음에 목, 이것을 이제 목수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한 속성, 무한 소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주율 지도를 할 때 귀납적으로 당연히 재어서 원주율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원주 나누기 지름에 너무 초점을 두게 되면 곱셈적 관계, 그러니까 한 양이 다른 양이 몇 배인지를 의미하는 그 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몫을 계산하는 어떤 절차적 이해만을 강조하는 왜곡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번 들어가냐, 그러니까 진짜 3배라는 그 개념을 애들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 측도 속성을 강조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적 관계로서의 비율 속성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로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원의 넓이 지도도 일반 다각형 넓이 지도와 똑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사적으로 계산해서 귀납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넓이 측정판이나 모눈종을 이용해서 포함된 칸수를 세서 넓이를 근사적으로 구하는 거죠. 바로 이 방법으로 또 원에 내접하거나 외접하는 이 다각형을 가지고 원의 넓이를 근사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방법 모두 다 귀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역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6학년 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비형식적 연역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연역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등적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상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없이 잘랐을 때 애들이 아무리 해도 직사각형은 나오지 않아요. 평행사변형까지는 나와도 직사각형은 나오진 않은데, 어쨌거나 이것은 이상화의 어떤 수학적 지식의 특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데, 주어진 원의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와 같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과 같은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가 원주의 2분의 1이고 직사각형의 세로가 반지름인데,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반지름이 되어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이제 원의 넓이 공식, 간접 측정을 위한 공식 유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두 단어는 바로 이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그 다음에 원의 넓이가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학생들이 이미 길이를 충분히 알아보았고 여러 가지 도형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레와 넓이를 공부를 하는데 평면 도형에 대한 둘레와 넓이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입체 도형의 건넓이, 부피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죠. 그러면 5학년 1학기 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한 단원이지만 성취 기준이 무려 4개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 삼각형 넓이는 높이가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 것도 다른다. 이 소리는 이렇게 생긴 이런 둔각삼각형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단위 1제곱cm 이용해서 1제곱cm가 몇 개인 넓이를 몇 제곱cm로 나타내면 연결지어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가로와 세로에 몇 개씩 몇 줄이 있는지 그 배열 구조를 바탕으로 직사각형 넓이 공식을 유도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 환산 같은 경우에는 1제곱cm와 1제곱미터, 그 다음에 1제곱미터와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인접한 단위 환산까지만 다루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런 단위 환산은 계산을 위한 계산일 뿐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도입한 이 밑변이라는 용어를 언더의 의미가 아니라 베이스, 기준이 되는 변으로 해석을 해서 밑변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뭐를 밑변으로 보느냐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밑변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둘레를 볼 건데요. 둘레는 최근에 기출에 나오기도 했었죠.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먼저 둘레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 테두리를 한 변 둘러싼 끈의 길이를 잰다. 모든 변의 길이를 각각 재서 더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정다각형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음. 그것을 이용해서 둘레를 잰다면 한 변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변의 개수만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한 변의 길이, 변의 수, 그 다음에 둘레, 이것을 구해보면서 학생들이 한 변의 길이와 변의 수로 곱한다는 형식화를 유도를 하게 되죠. 다음에 사각형의 둘레 같은 경우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할 수도 있겠지만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가로를 두 배 한 길이, 세로를 두 배 한 길이, 그러니까 가로 두 배, 세로 두 배 한 다음에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성질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 평행사변형. 얘도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랑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한 변의 길이라는 것은 얘와 평행한 변은 아니죠. 인접한 변입니다. 다음에 마름모. 이제 이게 시험에 실제 나왔었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넓이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넓이.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비교를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안 되는 경우 직접 맞대어 비교를 하면 되겠죠. 또 잘라서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 채워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 직접 비교의 불편한 점이 뭐죠? 어떤 게 더 정확하게 넓은지 비교하기 어렵고 더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비교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단위로 해서 넓이를 구하고 가장 알맞은 모양을 찾는데 이 세 개 중에 뭐가 적절합니까? 바로 정사각형 모양이 적절하겠죠. 임의 단위가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이 가장 적합함을 알게 되는데, 일단 임의 단위를 사용해서 구할 때 불편한 점, 바로 사용하는 단위에 따라 개수가 달라져서 정확한 넓이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또 빈틈없이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부분이.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사각형은 빈틈없이 최대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크면 채워 넣었을 때 넘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이 정사각형 모양이 좋다 해서 정사각형이 가장 이제 최적화된 임의 단위임을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을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바로 표준 단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넓이 단위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표준 단위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붙여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 한 줄, 세로 한 줄에 몇 줄씩 들어갔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단위 넓이 개수를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자를 이용해서 이제 작품의 넓이를 잴 수도 있는 거예요. 자로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각각 잰 다음에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공식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더 큰 넓이의 단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편한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수가 커져서 넓이를 쓰거나 말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에서 우리가 센티미터 다음에 미터 단위를 공부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넓이도 마찬가지로 제곱 센티미터에서 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미터 도입을 하게 되고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와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1제곱킬로미터 나오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제곱미터도 더 이제 커지게 되면 말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 그래서 이제 더 긴 길이 단위를 나타낼 때 킬로미터 썼으니까 넓이에서도 1제곱킬로미터 쓰면 좋겠다, 이렇게 유추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와 같다는 것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넓이 구했고 공식까지 유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다양한 모양의 다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평행사변형의 구성 요소 배우게 됩니다. 먼저 밑변과 높이의 개념을 알게 되는데,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얘만 밑변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밑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방법에서 당연히 모눈, 한 칸이 이제 1제곱센티미터인 모눈 개수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합한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한 칸이 1제곱센티미터인 모눈의
칸 개수를 세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하나씩 세서 넓이를 구해야 하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먼저 등적 변형을 해봅니다.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직사각형에서 가로, 평행사변형에서 높이는 직사각형에서 세로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만들었을 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곱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것이 바로 그 넓이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는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구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으면 넓이가 모두 같다. 이것도 시험에 이미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평행사변형 잘라서 넓이 구하는 방법 소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삼각형 넓이 볼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이가 삼각형 외부에 있는 것도 다룬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눈 칸 개수 세어서 구할 수 있지만 계속 세워야 하니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적 변형 나옵니다. 2개 붙이는 거예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에 2배를 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구하는 것이죠. 만든 평행사변형 넓이 나누기 2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행사변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죠. 이번에는 또 등적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잘라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삼각형 높이의 반이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번엔 마름모 넓이를 구해볼 텐데요. 마름모는 이제 등적 변형을 2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 소개가 되는데 먼저 평행사변형으로 등적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랫부분을 잘라서 위로 올리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높이가 반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얘를 요 아래로 내려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돼요. 왜냐면 세로가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적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배를 만들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지만 나누기 2를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 사다리꼴은 구성 요소가 좀 독특하죠. 밑변, 윗변, 아랫변, 높이 이렇게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밑변을 윗변이라고 하면 다른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이제 배적 변형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흔한 방법이죠. 왜냐면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넓이 공식이 다소 조금 복잡한 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배적 변형으로 지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붙여서 지도를 한 다음에 결국에 나누기 2를 한다는 뜻인데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한 것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 높이는 평행사변형에서 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는 것입니다. 배적 변형을 했으니 다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또 등적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위에를 이렇게 잘라서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높이가 이제 나누기 2가 되겠죠. 네. 또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오개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밑변과 높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밑변과 높이는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 있는 변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변이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것이 좋겠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변과 높이가 각각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세로와 같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도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겠고, 근데 우리가 임용에서는 뭐 색깔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잖아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구성 요소 간의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어떻게 유도돼서 이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넘기지 마시고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에는 이제 원의 넓이를 볼 건데 원의 넓이는 6학년 2학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주율과 원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둘레와 넓이를 봤던 것과 똑같아요. 판박입니다. 일단 3학년 때 우리가 원의 구성 요소를 학습을 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원의 이제 둘레인 원주 개념 도입을 하고 원주와 지름의 관계 이해하면서 원주율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납적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연역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으로 구할 때는 내접하는 마름모와 외접하는 정사각형 넓이 이용해서 어림하고 또 모눈종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귀납적으로 어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역적으로 하는 방법은 바로 등적 변형에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 전에 5학년 아까 봤었던 그 단원에서 다각형 넓이 했을 때 다양한 등적 변형, 반적 변형, 배적 변형 이런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원을 등적 변형하는 과정 아까 이제 원을 잘게 잘라갖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등적 변형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원의 둘레 개념 원주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이 커지면 원의 지름이 커진다는 뜻이니까 원의 크기가 함께 커지니까 원의 둘레도 커집니다. 지름이 커지면 원주도 길어진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원주가 지름의 몇 배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름을 이렇게 잰 다음에 그걸로 원주를 몇 번 감을 수 있냐, 몇 회 감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약 3배 정도 감을 수 있다. 이렇게 측도 속성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각형을 이용해서 원주와 지름의 관계 알아보기라는 참고 자료가 있는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율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일단 정확한 값이 아님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 교육과정에도 나오는 부분이고 또 원주와 지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재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원주율은 상수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주를 이용해서 원주와 지름을 구하는 건데 즉 역연상 관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지름을 알고 원주율을 알면 원주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원주를 이용하면 원주와 원주율을 알면 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주율은 상수값이니까 하나만 알아도 다른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어림하는 거. 첫 번째 사각형 이용해서 원의 넓이 어림하는 것으로서 원 안에 있는 이 초록색 마름모의 넓이랑 원 밖에서 이렇게 외접하는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 그 사이에 원의 넓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원종 이용해서 칸 개수 세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다 세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4등분 해갖고 여기 하나 구한 다음에 4배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으로 구하는 등적 변형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적 변형할 때는 반드시 이제 직사각형의 무엇이 원의 무엇과 같은지 그 구성 요소 어떻게 매칭이 됐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적 변형하는 다른 방법인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당연히 반지름이 커지면 원의 넓이도 커진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런 같은 경우에 나에서 가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빼서 구하는 그런 도넛 모양의 넓이 구하는 것도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내접하는 마름모와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마름모와 정사각형 넓이를 애초에 구하는 걸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선행학습 요소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당연히 등적 변형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등적 변형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 요소 점검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는 거지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측정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 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넓이 지도의 계열과 등적 변형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레와 넓이 사이의 관계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19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넓이 지도 계열과 등적 변형인데 물론 지난 시간에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에서 넓이 지도도 분명히 등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당연히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 보시면 직사각형에서 시작해서 평삼마사 이렇게 이어지는 평면 도형 넓이 지도의 계열에 대한 이해 자주 정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등적 변형 원리 바탕으로 배적 변형, 반적 변형 이런 원리들도 당연히 섞여 있지만 평삼마사로 이어지는 이 넓이 구하는 과정 흐름 반드시 서술하는 수준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구성 요소 어떤 구성 요소가 됐는지 반드시 그 명칭의 변화가 생긴다는 부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2008학년도에 보시면 평행 변형 넓이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구한다. 배적 변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등적 변형이 아니라 배적 변형이 되겠고요. 포인트는 이렇게 단순하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도하는 어떤 원리를 서술하기 위해서 어떤 빈칸 부분을 주고 어떤 구성 요소가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응시켜서 서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다음 2010학년도 이 부분이 이제 선수학습 요소 추론 관련해서 처음으로 출제된 부분이었는데 뭐 평삼마사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다리꼴을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삼각형 두 개 넓이 구해서 하라고 하셨지? 근데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 넓이는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직도 되고 평도 된 거예요. 근데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지 못한다. 먼저 당연히 넓이의 보존 개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삼각형 두 개 넓이를 통해서 사다리꼴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름모가 꼭 선수학습 요소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삼각형 두 개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구성 요소 이 부분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의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계열에 대한 부분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점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1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문이 좋고 충분히 다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귀납적으로 접근한 경우고 나는 연역적으로 등적 변형에서 접근한 경우인데 뭐 선지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이건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쉬운 선지가 나온 거고 등적 변형 한다는 거, 그다음에 당연 실제 넓이는 평균은 아니겠죠. 그다음에 정팔각형 넓이를 구하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더 쪼개서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정확한 값이 나오게 돼서 기억선지도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의 넓이에 대한 부분이 진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딱 2011학년도 요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원의 넓이 부분은 잘 눈여겨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항상 등적 변형을 할 때는 그 변형 전의 구성 요소와 변형 후의 구성 요소를 매칭을 잘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리을 선지 특히 더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2학년도는 지문은 진짜 좋은데 오히려 물어보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던 문제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보존 개념하고 쉬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기 두 부분으로 잘라서 평행사변형 모양이 되도록 붙였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밑변은 삼각형 밑변과 길이가 같고 평행사변형 높이는 삼각형의 높이의 절반이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2분의 높이가 된다. 이 정호와 경희의 이 발화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습에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내용을 쓰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2학년도 16번의 지문, 이것도 지문에서는 이거는 베르타이머 생산적 사고와 연관지어서 이게 출제가 됐는데 발화를 보게 하려고 저는 이걸 여기다 실었어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보조선 그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만든다. 이런 표현 있죠. 이런 표현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학년도 문제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다면 모양이 달라도 넓이가 같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지만 모양이 다른 그런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018학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등적 변형의 원리를 물어본 문제인데 등적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쓰게 했어요. 근데 다음에 시험에 나오게 한다면 절대 용어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등적 변형을 했는지 그 구성 요소 명칭부터 해서 등적 변형 과정을 서술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구성 요소 어떤 게 어떻게 구성 요소가 바뀌게 되는지 혹은 1대1로 대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술한 연습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재 203쪽 둘레와 넓이 사이의 관계로 가볼게요. 최근에 이 부분을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최근에 많이 조명이 된 만큼 다음 시험엔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는 반드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피 주제랑 연관지어서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둘레와 넓이 사이의 관계 5개념을 갖고 있는데 넓이와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5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 바꿔서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주제의 발문은 3위 부피 주제랑 연관지어서 꼭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의 둘레랑 다면체의 건널비 이 내용이 부피 주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건너봐 이제 부피거든요. 그래서 통합적 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시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 가로와 세로에 놓인 표준 단위 넓이 개수 곱으로 구했던 것처럼 부피 구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에 놓인 표준 단위 부피의 개수의 곱으로 구한다는 거.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서술하는 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3위 주제랑 연관지어서 이 주제의 발문은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보시면 직사각형 넓이가 클수록 둘레도 크다라는 것에 발레를 고르고 그 이유를 쓰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는데 부피 주제랑 연관지어서도 이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둘레가 건널비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각형과 다면체 관계 바탕으로 둘레에서 건널비 유추하는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부피 구하는 과정과도 연계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볼 자료이긴 한데 1cm 했던 거 1제곱cm 했으니까 1세제곱cm 이렇게 이제 표준 단위를 유추하는 그런 학생 발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2024학년도 문제 형태처럼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넓이 지도 계열, 다각형과 원 받고 둘레와 넓이 사이의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부피와 건널비 볼 건데 부피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에 올라올 부피와 건널비 이 주제를 끝으로 수화연산 강의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